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10장 외부 효과 중에서요 2절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요 직접 규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정적 조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두 번째로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오염 배출권을 구입을 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염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염 배출권의 공급량을 정부가 원하는 최적 생산량 수준에 맞춰서 한정해서 우리가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택시 면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택시 면허를 너무 많이 발급하게 되면 나 그냥 좀 취업이 어려운데 택시 운전이나 할까? 이래버리면 그냥 도로에 택시가 바글바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교통 혼잡을 야기하게 되고요. 또 택시 면허 발급을 너무 적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최적 수준이라는 적정 수준에 맞춰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염 배출권과 관련한 그것도 적정 최적 수준에 맞춰서 발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 예를 본 것처럼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에 관한 예에서 경제학자들의 어떤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300톤으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A 공장이 있고요. B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300톤 줄여 이렇게 감량을 한 거예요. 300톤 줄이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네. 자, 그 결과 두 공장은 규정대로 오염 배출량을 300톤 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공장의 사장이 둘 다 공동으로 와서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제안을 했냐면 철강 공장이 배출량을 300에서 400으로 늘릴 테니까 대신 종이 공장의 배출량을 300에서 200으로 줄이도록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300이 아니라 400톤으로 늘리고 얘가 200톤으로 줄이잖아요. 자, 둘 다 300, 300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나 400, 200 하나 전체적인 오염 배출량은 어떻게 돼? 얘 똑같죠. 그러니까 전체 오염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을 물질 배출하는 양은 전체 총량은 동일합니다. 총량은 동일한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둘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 보니까 A기업이 오염 배출을 줄이는데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기업한테 얘기하는 거지. A가 내가 오염물질을 좀 더 많이 배출할게. B기업이 이제 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는 거야. 그러면 A기업 입장에서는 B기업한테 네가 오염 배출하는 양까지 더 하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가는 거기 5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가로 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총 배출량이 전과 똑같이 600톤에 유지되는데 정부는 이 거래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제안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한 제안을 억셉트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네, 이러한 이런 거래를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공장의 오염 배출권 거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왜요? 자발적으로 합의했으니까 당사자들한테 둘 다
이득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는 그것은 둘 다 이득이니까 합의를 하겠지. 누군가에게 이득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이 아니면 이런 자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더군다나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은 전부 다 600톤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게 바로 정부가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을 하나 개설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정부가 오염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정부는 사실상 오염 배출권이라는 또 다른 희소한 자원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거래될 수가 있는 거야, 시장에서. 그래서 새로운 신규 시장을 정부가 개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 다 시장으로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험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위험해서 사고당할 위험 걱정이 있어. 위험 당하면 집에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나면 이거 갑자기 그 부담이 큰데 그런 것을 대신 사고 파는 시장이 보험시장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염 배출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배출권을 그거를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스파게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화 시설을 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그런 측면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오염 배출을 많이 줄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오염 배출량을 조금 그러니까 요즘 최신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된 노후된 공장 같은 경우는 오염 배출량을 줄이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생산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런 오염 배출권을 사는 거죠. 사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을 당당한 건 아니지만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적법한 절차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지불 용의가 있는 사람이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는 것이고 오염을 줄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일수록 배출권의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구입을 합니다. 여기서도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최초의 오염 배출권이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초기에 배분이라고 할까? 배분과 무관하게, 네,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야.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을 감축하고 그리고 가장 오염물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염물질을 적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오염 배출권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하게 되는데 누가 공급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배출권이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디맨드로 수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급자가 오염물질 관련해 가지고 거기 다시 봅니다. 적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염물질을 적은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기업. 이런 기업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오염물질을 그냥 직접 감축하고요. 그거를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염물질 감축 비용이 큰 기업은 물질을 감축하는 비용이
큰 기업. 네, 이런 경우에는 오염 허가서,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스파게티 생각해보세요. 백종원 선생님 같이 스파게티를 손쉽게 금방금방 맛있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남는 거를 시장에 내다 판다니까. 저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제가 만들면 맛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드는 즐거움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구입을 하는 소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235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따라서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만 된다라고 하면 초기 배분 상태와는 무관하게입니다. 최종 배분 상태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고 파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처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염 배출권을 300개, 300개씩 주건 어떻게 했건 그렇게 되면 그거를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조정하게 되면서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5페이지 거기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염 감축하는 방법이 교정적 조세와 다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교정적 조세랑 똑같이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교정적 조세는 뭐야? 오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가격을 먼저 컨트롤합니다. 교정적 조세를 통해서 오염 배출의 가격을 얼마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의 의미 같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가격에서 오염 물질을 나는 Q만큼만 배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배출권 제도는 뭐냐면 오염 배출권의 공급 자체를요 이렇게 그냥 컨트롤하는 거야. 600개면 600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고 그걸 컨트롤하게 되면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얘가 먼저 1번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통해서 오염 배출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얼마 책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잘 한번 보세요. 두 경우 모든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돼. 교정적 조세인 경우에는 네, 기업은 동일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지불하는데 교정적 조세인 경우에는 이게 기업들이 정부한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 얘는 세금을 내는 거죠. 텍스로 내게 되는 것이고요. 텍스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야. 오염물질을 배출에 따른 대가로. 자, 오염 배출권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정부한테 내는 세금을 다른 기업에게 오염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잖아. 지불하게 된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야. 똑같이 지불합니다. 만약에 오염 배출권을 이걸 만약에 팔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 왜요? 그거를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자기가 그만큼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오염 배출권을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장 가격인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역시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 방법 모두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서 이거 두 개 사실은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두 정책의 유사성, 그거는 오염물질에 대한 시장을 분석해 보면 안다.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하에서 오염 배출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오염물질을 오염 배출량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가 가격이 비싸질수록 오염 배출량은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배출권의 공급 자체는 이건 무한히 많은 거야.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236페이지를 가보시면 네, 그 똑같은 원리인데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러나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면, 자,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줄어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때는 배출권의 매각과 교정적 조세 사이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600톤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세 번째 줄 보세요. 오염에 대한 수요 곡선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교정적 조세가 얼마나 되어야지 오염물질 배출량이 600톤이 될지를 좀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다시 시장에서 수요라고 할게요. 시장에서 수요가 색깔을 이걸로 하시죠.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더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할게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스윙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커. 그러면 이렇게 교정적 조세를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여기서 이만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작기도 하고 이게 범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조정해서 Q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Q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왔다 갔다 크니까 이 가격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정확한 교정적 조세인지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배출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한다 합시다. 그럴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배출권이 수량이 딱 컨트롤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 배출량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요, 600톤에 해당하는 오염 배출권을 아예 경매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형성된 거,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이걸 알 수 있죠. 수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면 가격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구나. 이걸 맞추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여기 보시면 교정적 조세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텍스를 부과할 때 수요가 커질 때 얼마나 가격을 조정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걸 묻는다 하면 오염 배출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경매에 붙여서 수요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텍스를 그만큼 부과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부과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 가격을 올리면 여기에 딱 맞춰서 되는 거죠.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어. 여기에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톤당 얼마만큼 경매에 붙여가지고 교정적 조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환경당국이 환경오염의 외부효과 비용이 톤당 5만 달러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공장들이 이 가격의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할지를 잘 모르는 거야. 톤당 그거 가격은 아는데 이 경우 톤당 5만 달러의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오염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적 조세에 우리가 정보가 많이 부족하잖아. 얼마의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경제학자들에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중간에 미국의 환경보호국 같은 경우는 1990년에 대기보전법에서 아황산 가스의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배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화시키게 되었고,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교란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오염의 어떤 경제적 분석에 대한 반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고 에드먼드 머스키는요, 돈을 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냈으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그만큼 책임을 졌다 생각하고 마음껏 환경을 정당하게 파괴하게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경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환경보호론자들이죠. 보호론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거다 보시면 돼요. 돈 냈다고 너 환경 오염시키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생명의 가치 이런 거랑 비슷하게 깨끗한 공기라든가 이 환경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 그렇게 동의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 소중하다 해서 그거를 만약에 측정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보상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나름대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측정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경작자들은 이거는 환경은 거기 보시면 돈으로 화폐로 측정 불가하다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쓰면 너무 좀 그럴까요? 깨끗한 환경은 가치를 달러로 측정하는 게 말이 안 돼. 불가하다. 이렇게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경작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아니, 나름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경작자들은 뭔가 가치를 나름대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경작자들은 바람직한 환경 정책이란 1장에서 배운 경작의 10대 원리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와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그 기회비용과 같이 비교해야 돼. 깨끗한 공기를 얻는 데 있어서 대가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은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용 편익 분석을 우리가 통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원시 신석시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거야. 환경을 깨끗하게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무조건 깨끗하게 아예 그냥 반도체 생산하는 과정에서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그 정도의 깨끗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경제학자들은 일부 환경론자들이 오히려 경제 논리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환경론자 중에서 다는 아닌데 일부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은 야, 오히려 너 때문에 환경이 더 깨끗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정상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환경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못 사는 나라들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잘 사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물과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도 요 얘기가 뭐야? 그쵸?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비용이 낮은 국민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재화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 비용에 대해서 해당 금액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그치, 이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비용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공급 곡선이야. PMC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PMC에다가 T만큼, 물론 이게 SMC랑 똑같아진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의 균형량은 옛날에 A점이었으면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B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비싸지지만 시장 균형은 좀 더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이라니까. 이 A가 과다 생산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자, 교정적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소비자 가격은 올라갑니다.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돼요.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근데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후생, 손실을 오히려 제거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D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500단위의 오염 배출권을 입찰 경쟁 방식으로 경쟁 입찰하려고 한대요. 오염 배출권.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 배출권을 공급하면 이게 Q가 500단인가요? 500만큼 이렇게 하는 거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권의 판매 가격은 개당 50달러가 되고요. 판매 수입은 25,0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50달러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 판매 수익은 어떻게 돼? 이게 전체 판매 수익이 되는 거죠. 이 판매 수익은 개당 50달러인데 전체 여기 나와 있는 500톤을 이렇게 500단위를 발급했습니다. 이게 전체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오염 배출량 한 단위당 얼마의 교정적 조세? 여기에 맞추는 거야. 요게 바로 이만큼 적절하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그래서 50달러랑 동일하게 하게 되면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6번 한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경우에 직접 규제가 교정적 조세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는가? 경작자들은요, 직접 규제보다는 이렇게 교정적 조세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근데 때로는 직접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하면 그래요. 독성이 있는 오염물질 이런 거 있잖아. 독성 물질 이런 거는 아예 무슨 뭐 오염 배출권 뭐 마약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돈 내고 마약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성 물질 같은 거는 애시당초 금지, 아예 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너무 심각해서 금지라는 건 뭐야? 오염 물질을 빵으로 줄이는 게 가장 최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2절에 해당하는 외부 효과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공공의 정책입니다. 이거는 바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절에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 이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